원가회계 손익을 스르폿 손익으로 세계 최초 실전 분석 공개하는 스카이어 홀딩스입니다. 클리오 2021년도 결산 실적을 스르폿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재로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코스메틱 회계 개연성 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3월 24일 뉴스의 조선비즈 뉴스인데요. 영업직원이 1년치 화장품 대금 횡령, 클리오 22억 피해봤다 라는 뉴스 제목을 붙여가지고 그 요약한 내용을 보면은 팀장급이 화장품 대금 개인적으로 수취했다. 피해 금액은 22억 원이고 2020년 영업이익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오스템 사건이 있었었죠. 계양전기도 있었고 LG U+도 뭔가 그 횡령 사건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이번에 네 번째 뉴스에 그 부각이 됐습니다. 실제 뉴스에 안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잔잔한 비리라든지 횡령은 끊임없이 있다. 이런 그 소문이 많습니다. 회사 측은 내부 조사와 외부 회계법인의 포렌식 범죄 수사를 위한 과학적 수단, 기술을 총칭한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조사를 거쳐서 피해 금액을 22억 2,037만 원으로 확정하고 기타 비용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제 비즈팩트라는 데는 3월 25일 날짜 오늘입니다. 오스템 임플라인트에 이어 클리오 LG 유플도 횡령, 내부 통제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내부 통제 회계 제도에 구멍이 있었다. 그 지적도 있다. 그런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실제 올해 내부 회계 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 환기 종목에 지정된 업체들이 증가 추세에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관 현재 22곳이 그 투자주의 업체로 지정이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도덕적 해이가 만년에 가고 있는 사회 풍조의 어떤 상징성으로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그 감사 법인이라든지 그 내부 감사를 하면서 회계 부정 및 횡령 사건을 이렇게 터진 다음에 사후 예측이 아닌 사전 예측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라는 어떤 기대감과 희망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잘못 투자했다가 속된 말로 주가 폭락에 의해서 재산을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그 회계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그 화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회계 투명성이 끊이지 않게 터져 나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가 선진 경제가 됐다고 하지만 물론 외국도 이 부정 사건은 있죠. 당연히 있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더 성숙한 경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회계 투명성이 더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26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7.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매출 재료비는 더 증가해 가지고 13.6%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판매 수수료는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 수수료는 14.4%가 감소했습니다. 이 판매 수수료는 매출에 비례하는 변동비로 인식하기 때문에 스루풋 산출에서는 변동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8.9%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풋 율로는 0.6% 상승입니다. 이 판매 수수료의 하락이 플러스로 나오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운영 비용은 1.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7로서 전년보다는 0.08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비해서는 아직도 2019년도 수준만큼은 안 되고 떨어진 결과를 계속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137억 원으로서 100%가 증가했고요.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29억 원이 아니 2억 2,900만 원이 더 많게 이익이 산출됩니다. 이것은 재고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고자산 명세인데요. 재고자산 증가액보다 평가손실 환입 증가액이 더 크다. 이게 화장품이란 게 원래 그런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모레라든지 큰 제조업체를 보면은 이런 일은 크게 이 평가 손실이 이 증가액이 이렇게 클 리가 없습니다. LG생활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제조업체라기보다 화장품 유통업 성격이 짙다. 제품도 뭐 있습니다만 그래서 상품을 보면은 173억 원대 가지고 있는데 제품은 6억 원 정도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19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가 회계 영업 이익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익이 난 그 근본 원인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회사는 별도의 그 주석을 내놨는데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플러스는 손실이고 마이너스는 환입액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 환입액을 28억 원 가까이 만들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그 2021년도에 그 평가 손실액이 28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재고자산 증감액 그 규모보다 더 크다는 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잡손실, 재고자산 평가손실을 잡은 게 이제 부정에 의해서 횡령사건 제거 관련해서 충당금으로 설정을 했다. 그래서 30억이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마이너스는 환입을 잡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과 환입액이 그 등락이라고 할까요? 그 움직이는 폭이 너무 크면은 재고자산 평가 작업이 과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냐. 이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는 평가 손실을 2020년도에는 과하게 잡았다는 뜻도 되는 거고요. 올해 25억, 추가로 부정 때문에 늘어난 것인 30억도 이게 좀 과한 거 아니냐. 이 평가 손실액을 많이 잡으면은 결과적으로 그 매출 원가가 증가를 해가지고 이익이 적게 나오는 거로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 평가 손실을 많이 잡는 이유가 법인세 적게 내려고 그러는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매출 재료비가 13.6% 증가했고요.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13.8% 증가했는데 0.2%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게 금액상 거기 그 매출원가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이 가공비 포션만큼의 차이일 것입니다. 매출원가 재료비가 13.8%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3.1% 감소했습니다. 인건비가 하락 추세이다. 매출이 증가하는데 판매 수수료 하락의 의미는 무엇일까? 인건비를 보면은요, 금액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비율로는 1.2% 상승이고요. 직원 수도 조금씩 내려갔다가 다시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균 인건비는 약간 내려갔습니다. 0.6%. 이런 상황은 2021년도 여러 가지 그 물가 상승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내려간다는 것은, 아마 그 뭐 잔업을 안 했다든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뭐 말하자면은 그 연봉은 내려간 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을 해봅니다. 직원들의 그 사기가 떨어지는 그런 통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의문점은 매출이 증가했는데 물론 당연히 운반비도 그러면은 증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의문점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미리 얘기한 것은 판매 수수료인 경우 매출이 증가하는데 어떻게 판매 수수료는 내려가느냐. 14.4%거든요. 그러면은 그 판매 수수료라는 게 아마 유통 대리점 등이 먹는 이 마진일 텐데요. 뭐 직원들도 월급 못 올려줘서 거꾸로 판매 수수료를 낮췄는지도 모르죠. 이런 영업 환경 등등이 영업팀장으로 하여금 어떤 그 부정을 하게 되는 유혹의 어떤 이 텃밭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상상을 유추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리점에서도 뭔가 불만이 있을 거고요. 뭐 그런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서로 이 상호 영향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가공 비율은 12% 2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그 차이액은 53억 원이 있는데 이건 다음 장에서 재고자산 증감액 가지고 추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증감액은 스카이홀딩스가 표준으로 잡고 있는 기준이고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은 회사가 제시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1번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산식으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9억 원이라는 얘기는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고요.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재고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산식상 그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제조비용 차이가 그게 누적적으로 53억 8,500만 원 차이가 난다. 2020년도도 45억 차이가 난다. 2019년도 31억 8천만 원이 차이가 난다. 이게 연속적으로 회사가
이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과연 무엇인지가 매우 불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클리어하게 하지 않는 기업이 유독 횡령사건에 의한 피해액만 주석에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들의 그 약간 구린 부분은 숨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BWCA 재고자산의 증감은 원재료라든지 저장품이라든지 이런 거 포함한 그 금액의 변동폭은 적은데 그것까지 포함했을 때 갭2의 금액들은 조금 줄고 늘고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문자로 남깁니다만은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합리적으로 추적할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업보고서 주석 내용 가지고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알아볼 방법은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두로 말씀드린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다면은 회사의 데이터대로 해석하면 매출원가를 크게 줄여서 매출이익이 나오도록 조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직원이 횡령하는 유혹은 혹시 회사의 풍토에서 배운 것 아니냐, 뭐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회사들을 분석하면서 지적하는 내용이 재고자산 명세를 이 위와 같은 양식으로 공개해야 투명한 기업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입고 금액이 얼마인지, 출고 금액이 얼마인지,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지금 나타냈습니다만 또 타개정 대체례 등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해서 기초와 기말재고 사이에 이런 흐름을 다 얘기를 해줘야 이게 바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회계관리제도라는 게 별게 아니고 별개죠. 별개고 중요한 건데 핵심적인 거는 그 영업활동, 제거활동, 그 다음에 생산활동 이게 종합적인 흐름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게 내부회계관리 내용 중에서 그 사업활동에 대한 주요 내용을 그 내부 감사를 하는 거고요. 재무회계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의 재무회계, 그 내부회계 이 측정 요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면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인적 자원이 없어서 제가 한 2년 이상 용역을 해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감히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시켰습니다. 마지막 요 5억 600만 원이 그 횡령사건으로 그 평가손실한 금액을 굳이 이렇게까지 표현해 가면서 이 대목에 넣어도 되거든요. 이 대목에 넣어도 되는데 이거를 굳이 또 분리해서 표현해 주는지는 참 뭐 이상하게 자상하다, 쓸데없이 자세하다, 이렇게 다른 게 더 좀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그리고 2020년도 WCAI 회전율 하락과 매출채권 수급률의 상승의 역방향의 의미는 또한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 이번 횡령사건이 없었으면 여기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2020년도 거를 보면은요, 회전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제 납품 영업활동 속도가 좀 느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021년도는 6.3회전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런데 이 매출채권 수급률을 보면은
소리를 보면은 빨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회전율 속도가 느린데 제대로 납품을 못 해주고 있는데 어떻게 수급만 더 빨리 할 수 있느냐? 일반 유통대리점들은 내가 잘 나가는 거를 물건을 갖다 줬을 때 대금을 빨리 주게 돼 있거든요. 판매했다고 그다음에 재고가 아직 안 팔린 거를 안 팔린 거는 아직 대금을 좀 늦출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 본사가 강매한 것도 있을 거고 이 판매한 대로만 그 판매 대금을 달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 때문에 이 재고 회전율과 매출 채권 회전율은 병행해서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이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영업 부분에서 혹시 그 잘못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아니면 업무를 해태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 지표로 충분히 작동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 지금 수금 속도 대비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는 엄청 그 느린 거죠. 그 본인들 회사도 물건을 갖다가 그 제공하는 메이커한테 돈 주는 거는 아주 늦게 주고 있다. 2021년도는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게 구매 부서가 따로 있는 건지 영업 부서에서 말하자면 상품 매입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영업 부문에서 한다고 할 때 거꾸로 매입 대금도 늦게 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회전율에 비해서 매출채권 수급률은 빨랐다 하는 게 이제 또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하겠네요. 대리점한테는 돈을 빨리 회수하도록 강제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어떤 그 갑질의 형태가 일부 보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내수 판매 가격은 4.5% 인상, 수출 가격은 28.5%가 상승했습니다. 여기 그 밑에 합계액으로 나온 그 데이터를 문자로 기록한 건데요. 이 회사는 사업연도 매출액을 운영 상품 수량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포션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반적으로 제품 판매 가격은 상승을 했다. 그래서 TOE 생산성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역방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원재료 가격은 원재료 가격 및 상품 매입 가격. 이 회사는 그 원재료라기보다는 상품을 매입해 가지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죽는 소리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이 상품 매입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뭐가 이상하냐 그러면은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 재료비가 상승을 했는데 매입 단가는 하락을 했다. 이게 또 상반된다.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그 데이터들이 그 신뢰성이 있느냐? 그거는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가 무리한 얘기죠. 그러니까 돌이켜서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은 단가 판매 가격의 그 상승이라든지 원재료 가격이나 구매 가격의 그 상승이라든지 하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재고자산 수불 상황이 제가 제시한 그 양식에 의거해서 입고 금액이 얼마고 출고 금액이 얼마인지를 표를 만들어 놓고 그걸 추적해가는 그런 과정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정립이 돼야 된다고 공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해야 기업이 되고 그걸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지출 투자는
16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89억 원을 벌었고요. 현금 수익률 산출로는 15.6%, 전년보다 3.5% 상승했습니다. 주가 상승 요인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버리지율은 53억 원을 갚아서 11.6%로 내렸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종 회사는 52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39.6%로 풍부하게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대금을 늦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할까요? 이거를 모럴 해저드 상태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건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익잉여금은 약간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누적 자본 성장률은 변함이 없이 그냥 1.9 정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202%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또는 뭐 여러 중후장대한 기업들도 100% 장부 가격 대비 받아내기가 어려운데 화장품 유통업을 하면서 200%까지 됐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만큼 이미지 관리라든지 또 경영 성과가 좋아서 이렇게 외부 투자자들이 판단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결산 자체가 믿지 못하겠다 하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부터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5% 이상 주주는 한현옥 씨가 50.29%로 경영권을 잃지 않을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홍명아 씨가 12.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클리오 2021년도 실적에 대해서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이 회사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더 강조가 돼야 되고 입증을 할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분석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